안녕하세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과정 기초1 카메라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 중 하나인 풍경 촬영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풍경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풍경 촬영은 KBS 풍경이 있는 여행을 한 5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풍경의 촬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풍경 촬영을 했을 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경 촬영의 화면 구도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드렸는데, 풍경 촬영의 화면 구도라는 것은 구도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풍경 촬영뿐이 아니고요, 카메라가 갖고 있는 렌즈의 종류, 그 다음에 샷의 사이즈,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구도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렌즈의 종류는 와이드 렌즈냐, 표준 렌즈냐, 그 다음에 망원 렌즈냐, 이 렌즈에 따른 종류, 그 다음에 구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렌즈의 종류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샷의 사이즈입니다. 샷은 잘 아시겠지만 풀샷이냐, 미디움 샷이냐, 크로즈업 샷이냐. 그 다음에 카메라의 각도입니다. 카메라의 각도는 틸업을 해서 로우 앵글이냐, 틸다운을 해서 하이 앵글이냐, 또는 아이 레벨에 있느냐. 이렇듯이 화면의 구도 안에는 이렇게 렌즈의 종류와 샷의 사이즈,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화면의 구도가 결정이 됩니다. 뭐 황금 분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연 속에서 있는 황금은 지금 이 시간까지 또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나왔어도 변하지 않는 게 황금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밝힌 자연에서의 화면 간의 비율을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풍경 촬영에서는 3등 분할과 황금 분할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풍경 촬영의 화면 구도 안에서 3등 분할 구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인물들이 배치해 있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가로로 3등 분할, 세로로 3등 분할을 했을 때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 안에 저희가 강조해주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사물을 배치시키는 구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3등 분할과 황금 분할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메뉴를 잘못 누르다 보니까 막 격자 표시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격자 표시를 보고 황금 분할에 인물을 배치시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의 화면을 보면은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의 황금 분할, 3등 분할을 통해서 인물을 배치시켰고요. 또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가운데 배치시키기도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들, 4개의 포인트들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거기다 부각시키고 인물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풍경 촬영에서의 화면 구도 안에서의 시선 방향입니다. 위에 그림들을 보면 인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좀 안정감을 갖지요. 그리고 시선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에 자연이라든지 리드룸이 많아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인물이 위로 올라갔을 땐 좀 불안한 분위기가 나죠. 이런 모든 구도는 카메라를 틸업을 하느냐 틸다운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면의 구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 카메라를 어떻게 각도를 두고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풍경 화면의 화면 구도가 바뀐다는 거죠. 아무래도 풍경 화면은 안정적인 구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선 방향의 여유로움, 또 인물보다는 자연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맞고요. 어떨 때는 풍경 촬영을 가서 인물을 더 위주로 찍거나 또는 인터뷰를 화면의 구도 안에 인물이 더 많이 찍게 되게 되면 풍경을 보여주기보다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풍경 촬영과 다큐멘터리 일반 촬영과는 화면의 구도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풍경 안에서도 풍경만 보고 있으면 사실 5초에서 7초면 넘어가야 될 카트들이 인물이 걸어가거나 인물이 또 그 안에서 배치되어 있거나 인물을 통해서 풍경을 함께 보여줬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죠. 인물도 보고
저 편하게 그냥 자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풍경 3등 분할 구도 안에서의 시선 방향을 어떻게 여유롭게 잘 두고 안정되게 주느냐, 이게 이제 풍경 화면의 화면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 분할 구도, 3등 분할 구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중앙이 넓은 황금비인데요. 중앙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피사체가 교차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3등 분할입니다. 그 교차점 안에 배치시켰을 때 안정된 구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선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밑으로 내려와도 되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도 안정된 구도를 잡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안정된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의 구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인데요. 선이 있죠. 직선, 곡선, 이런 곡선, 대각선, 수평선, 수직선,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형입니다. 그 다음 양이 있죠. 크기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이죠. 사물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무브먼트 할 수 있고, 인물을 통해서 풍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 어딜 걸어가는데 인물을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리드룸을 좀 살려놓고 팬을 해가지고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 생각나고 이미지로 기억하면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수업이 안 되려면요, 이미지로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그저께 이제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서 모르겠는데, 책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언들은 기억이 안 나도 타이타닉에서 배 앞에서 그 명장면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사진집이라든지 항상 보는 사진 잡지라든지, 제가 유심히 보지 않고 이미지로 기억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촬영 현장에 가서 풍경을 찍는데 밀레에 이삭 줍는 연인들의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황금 분할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격자를 만들고 격자의 포인트에다가 내가 인물 비치를 하거나 또 격자의 포인트에다가 피셋을 두십시오. 꼭 이미지로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황금 분할 구도, 더 많은 구도들, 또 더 많은 구도상의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수학과 산수는 평생을 배우기도 하고, 산수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수학이든지 국어, 우리 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배우는 건데 영상은 그렇게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하면서 자기있게 되려면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구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구도죠. 만약에 여기 보이는 수평 구도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서 틸업을 했어요, 또는 틸다운을 했어요. 여기서 틸다운을 하게 되면 수평적 구도가 위에 3등 분할 첫 번째 위치에 올라가겠죠. 태양 위로 올라가든지 그러겠죠. 태양이 그 위로 올라가고요. 지금 이 구도에서도 보면 수평적 구도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 구도에서 가로로나 세로로, 아니죠, 가로로 지금 3등반을 하는 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수평적 구도가 서 있는 겁니다. 수평적 구도 기억하십시오.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요. 여기에 태양의 위치가 교차점과 맞물려서 위치가 가 있으면 정말 안정된 구도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풍경을 보시거나 또 그 외에 사진을 보실 때 이런 황금 분할 구도, 3등 분할 구도에 맞아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구도입니다. 수직적 구도는 강인함을 주죠.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도인데요. 수직적 구도와 수평적 구도와 수직적 구도가 만나서 저희는 하나의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대각선의 길이,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각선이 들어가죠. 이런 대각선을 통해서 풍경이란 화면의 화면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또한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좀 책에서 본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앵글을 이렇게 봤는데 괜찮어. 근데 그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면서 잘 찍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보고 그걸 현장에서 따라해 보느냐, 그리고 그게 내 몸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풍경 촬영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화면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경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딱 몇 마디로 끝납니다. 사실은 풍경 촬영은요,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얼리버드라 그래요. 뭐냐면요, 태양광이 자기 머리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이쁜 사람이고 아무리 멋진 피사체라도 빛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안 예쁘죠? 턱이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4강에서나 5강에서 제가 조명 이야기를 할 건데, 자연광을 사용할 때 자연광이 제일 이쁜 시간이 아침 새벽에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10시까지 그 시간에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 날씨에는 12시부터 3시까지는 촬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덥던데요. 나가서 촬영하시면 위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림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찍거나 아니면 오후에 노을 있을 때 해질녘에 그때 찍는 게 풍경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도 저희가 스케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사실 햇빛이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며, 그리고 그 중간 시간에는 저희가 실내 촬영을 한다든지 촬영 계획을 짤 때도 풍경 촬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평 요소와 수직적 구도, 이런 건 일반적인 저희가 화면 구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풍경 촬영의 화면 구도 중에서 수직과 수평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평 구도의 안정감과 수직의 황금 분할 구도, 이런 구도들이 저희한테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풍경에서는 풍경만 보면 저희가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물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수직과 수평의 황금 분할 구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저희가, 이게 사실 기초반이긴 하지만요, 색온도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는 조명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모든 빛은 색의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저희는 사실 프로포즈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레스토랑에서,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되거나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촛불을 켜고 또 아주 조용히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연애를 하고 그랬던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건 뭐냐면, 불빛이 작으면 작을수록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동공은 열리게 됩니다. 동공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촛불에 켈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잡한 거 다 집어치우고 제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노란색의 조명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조명은 켈빈도가 낮은 겁니다. 2800에서 3200까지 낮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의 조명이 있습니다. 이건 켈빈도가 높아요. 제가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파란색이죠. 켈빈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럼 파란색, 하얀색은 켈빈도가 높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광등색은 켈빈도가 5600에서 4700 정도가 나옵니다. 하얀색이죠. 그리고 새벽 또는 파란색 이 제 청바지 색깔 같은 경우 이런 조명은 70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카메라는 사실 캠코더 또는 DSLR 카메라, 전문가용 카메라들 많이 있지만 전문가용 카메라로 갈수록 이런 켈빈도를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석양이 지거나 노을이 지지 않았는데 노랗게 찍는 거죠. 실제로 아침 기온이 아무 색깔이 없었는데 파란색을 나오게 촬영을 한다든지 노란 적색을 띠게끔 하는 겁니다. 그거는 카메라의 켈빈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켈빈도를 카메라로 제 청바지에다가 딱 봤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 켈빈도를 보게끔 여러가지 켈빈도 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카메라는 정확히 기계이기 때문에 제 청바지를 딱 보고 7000도의 카메라가 딱 켈빈도가 잡힙니다. 그럼 그 수동을 놓고 밖에 나가서 찍었어요. 제가 7000도의 카메라를 갖고 밖에 나가서 뭐 아침에 찍거나 점심때 딱 촬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선뜻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답을 말씀드리면 노랗게 나옵니다. 반대도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에 켈빈도를 3000에다 맞추고, 그리고 해지기 전에, 그때는 밖에 기온이
켈빈도가 6000도, 7000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서 찍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파랗게 나옵니다. 예, 그렇듯이 풍경 촬영에서는 또 다른 촬영에서도 색온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대 4300이라는 켈빈도를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사체의 컨트라스트나 그 다음에 산이 중첩돼 있는 거 잘 아시죠? 산이 이제 거리를 두고 입체감을 주고 쭉 중첩돼 있을 때 일반 카메라의 켈빈도로 자동으로 찍었을 경우는 그런 입체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켈빈도를 4300으로 내려서 찍을 경우에는 그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파란 분위기에 중첩된 산이 아주 멋지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카메라로 촬영 안 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집은 그 부분의 문제이고 촬영 원본 소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중첩된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 분위기가 좀 CF처럼 약간 파란 분위기가 나오게 하려면 이런 켈빈도 조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풍경 촬영을 만약에 캠코더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전화기고 그 다음에 캠코더는 기동성을 요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풍경 촬영을 할 때는 DSLR처럼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DSLR 카메라는 물론 스틸 카메라이긴 하지만 필름 룩이라고 그러죠. 필름이 갖고 있는 색감 조정을 최대한 잘 나타내는 다른 영화 카메라보다는 싼 거죠. 영화 카메라를 만약에 그 색감을 내려고 하면 뭐 돈으로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1억대가 훨씬 넘는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DSLR은 300만원에 또 여러가지 렌즈를 다 해도 한 1000만원 내외에서 구입을 해서 1억 정도에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그 지금 DSL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온도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고급 파트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만 제가 색온도를 조정해서 4300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촬영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카메라에서 피사계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라는 것은 포커스와 포커스가 맞는 거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피사계 심도가 깊은 경우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피사계 심도가 다 깊은 경우는 포커스가 저도 맞고 얘도 맞고 이 앞에도 다 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포커스가 다 맞는 걸 피사계 심도가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경우는 제 코하고 눈하고의 포커스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만큼 제 눈이 강조될 수도 있고 제 코가 강조될 수도 있고 저하고 이 배경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제가 더 강조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사계 심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촬영을 하려면 조리개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리개요. 조리개는 카메라에서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들어오면 조리개가 닫히고 자동으로 그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다음 빛이 안 들어오면 조리개가 연다 그랬죠. 아까 촛불 얘기했죠. 컴컴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공이 열리게 되고 또 이렇게 밝은 라이트 앞에서는 동공이 갇히게 됩니다. 이렇듯이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그 성질 중에 하나가 그 노출입니다. 그 노출 값이 아주 적었을 때 그때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피사계 심도가 얕게 하려면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노출값이 1.4냐 2냐 4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1.4 렌즈 같은 경우는 더 밝은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은 렌즈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풍경 촬영에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렌즈 값도 조리개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를 통해서 풍경 촬영을 하게 되면 강조를 할 수 있고 또 일반 풀샷을 찍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노하우인데 풍경 촬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63이나 2470을 찍으면서도 최대한 조리개 값을 낮춥니다. 그러면 풀샷을 찍었을 때 전부 다 포커스가 맞고 있는데 제가 찍은 촬영에서는 어떤 한 부분에서만 포커스가 맞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사계 심도가 풀샷에서도 얕게 나타나기 때문에 촬영의 워킹이라든지 촬영의 조작법은 엄청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 참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 또한 경험에서 이렇게 피사계 심도를 낮추고 조리값을 낮추고 풀샷에서 찍었더니 그림이 이쁘더라,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갖고 있는 풍경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촬영 쪽이니까 또 제가 촬영 감독 팁을 좀 얼리버드라고 말씀드렸죠. 여름과 겨울 촬영 시간을 조정하라 입니다. 새벽 아침 시간대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의 색깔이 다릅니다. DSLR을 또 켈빈도를 잘 조정해서 사용하면 또 영상의 색깔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를 사용해서 안정감 있는 구도를 촬영하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카메라를 촬영을 잘한다고 해도 트라이포드가 약한 트라이포드를 갖고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이 없죠. 또 황금 분할 구도, 오늘 3등 분할 구도, 여러가지 이야기 필요 없고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자연 속의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 분할 안에, 교차점 안에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인물이나 또 주제를 선정해서 촬영을 해라. 그리고 그 황금 분할을 구성하는 각도는 카메라를 틸업을 하거나 다운을 하거나 팬을 하는 거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으로 일본에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 계신 거 아시죠? 그 감독님이 영화를 찍어서 영화제에 딱 나가서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기자가 했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풍경이 이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감독님 대답이 내가 앵글을 오른쪽으로 1cm만 움직였더니 공장이 보이고 왼쪽으로 1cm만 움직였더니 전봇대가 보이더랍니다. 화면 안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느낄 거는 그런 디테일까지 봐야 화면에서 좋은 풍경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촬영한 하나의 프레임이 360도가 카메라가 아닌 1차원적인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 옆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그거를 화면 안에서 잘라서 내가 원하는 각도와 내가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 자연광, 사실 자연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요. 풍경 촬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풀샷을 찍거나 어떤 전체를 보여줄 때는 자연광이 순광으로 가라. 순광은 뭐냐면요, 나중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 등 뒤에 있는 빛을 얘기합니다. 순광은 제 등 뒤에 있는 빛을 얘기합니다. 풍경을 촬영할 때 햇빛이 지금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시고 풀샷을 찍을 것 같으면 빛을 등 뒤에다 놓고 앵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클로즈업은 역광을 촬영하라고 합니다. 음식에서도 역광을 촬영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역광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의 윤곽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주는 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역광입니다.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서 찍었을 경우에 이걸 여기다 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 윤곽이 살아납니다. 풍경도 나뭇잎을 찍거나 작은 벌레를 찍거나 그 외 풍경 안에 피사체를 찍을 때 태양광이 어디 있느냐 보고, 그리고 태양광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라이트를 줄 때 LED 라이트가 있으면 이쪽에서 줘서 이 윤곽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통해서 조리개를 열어서 이 윤곽이 살았는지 보고 그리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풍경에 인물을 투입해서 자연을 보여주는 시간을 늘려라. 아무리 이쁜 영상도 10초 이상 보면 지겹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작게 들어가 있거나 사람이 움직이게 한다거나, 그래서 풍경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되도록이면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들도 많고 책을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익숙해 있다는 것은 어딘가를 갈 때, 이럴 때 저희가 풍경 위치를 스탠바이에서 찍을 때 인물이 걸어가게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나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가는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요. 오른쪽에서 물론 급한 상황 왼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시선 방향을 쫓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카메라 워킹도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 인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일출과 일몰을 잘 사용해라. 풍경이 있는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출과 일몰을 수없이 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출, 저녁에 돌아올 때 일몰. 근데 일출과 일몰을
자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촬영 나가서 7일 동안 또 매일 아침 새벽에 매일 저녁에 돌아오면서 일출일몰 한 번이나 두 번 보면 잘 봅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아무리 촬영을 잘하는데도 자연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풍경 촬영은요. 저희가 그냥 수저 하나 딱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뭐죠? 햇빛 좋아야 되고요. 날씨 좋아야 되고요. 그날 분위기, 그 다음에 구름의 위치들, 그 다음에 바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저희가 잘 만났을 때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연을 잘 만나려면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발품 팔고 부지런히 다양하게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정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아침에 찍어보고 점심때 찍어보고 저녁에 찍어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이게 아침에 찍으니까 이쁘더구만,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쁘더구만, 이게 본인들한테 나와야지.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전혀 그 실력 안 늡니다. 절대 안 늡니다. 그걸 뭐 여기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강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풍경 촬영을 잘하려면 부지런히 발품 받고 그 다음에 날씨 판단 잘하고 그 날씨에 내가 어디에다 힘줘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카메라를 잘 선택하느냐가 풍경 촬영의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있어서 제가 오늘 풍경 촬영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초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